(2026년 8월 24일) 이정군입니다. 제가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은 12.12하고 5.17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는 빼고요. 이거를 지금 내란으로 보고, 그때 계엄령이 내란이었으니까 12.3 계엄도 내란이다라고 해서 지금 온통 12.3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하지 않고 내란으로 몰아면서 내란몰이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신이 없는데, 그 모순 때문에 두 개의 특검이 서로 싸우면서 내분에 들어가고, 그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 붕괴로 가고 있는데, 그 단초를 제기한 12.12 사건부터를 제가 좀 아는 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시작은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함으로 시작됩니다. 그건 다 아시죠?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경복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술 먹고 죽었을 때 난 몰랐고,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청와대 뒷산에서 탱크하고 장갑차, 그때는 장갑차가 뭔지 탱크가 뭔지 구별도 못하고 트럭도 그런 걸로 알 텐데 무지무지하게 내려와서 길을 못 건너서 조금 늦어가지고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개근상, 고등학교 때 받을 수 있는 상이랑은 그거 하나 바라봤는데 개근상 놓치고 정근상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 박정희를 사살한 암살범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입니다. 그 같이 있었던 차지철 경호실장도 죽이고 박정희를 죽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김계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두 명의 여성이 있었죠. 하나는 그때 그 사람 불렀던 누굽니까? 가수 심수봉 씨.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녔던 신모 여인. 근데 그 여인은요, 그때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 그래서 잠시 학교를 휴학하다가 다시 복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박정희를 사살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김재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는 굉장히 셀 때예요. 지금의 육군 총장이 무지하게 셀 때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앞에 바로 박정희가 죽은 안가가 있는데, 그 안가에 누구네 안가인가 하면 그게 중앙정보부 안가입니다. 안가 바로 옆에 또 안가. 바로 옆집 안가에다가 정승화를 불러놓고 저녁을 먹다가, 술자리 겸해서 먹다가 쏴버리는 거죠. 그리고 쏘는 과정에서 피가 튀고 해갖고, 자기도 그때 되게 이제 하얀 와이셔츠 입고 피가 튀고, 자기도 당황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총을 허리춤에 꽂은 상태인가, 그렇게 해서 정승화인 대로 와요. 정승화 씨는 그 총 소리를 다 들었죠. 10m밖에 안 되니까. 김재규가 박정희 차지철을 죽일 때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은 대통령을 따라왔던 경호원들을 다 쏴 죽입니다. M16까지 쏴서 확인 사살했기 때문에 그 동네 일대는 총소리가 콩알 붙듯이 다다다닥 다 듣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재규가 정승화인 대로 와요. 정승화도 소리 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6번으로 가자 그럽니다. 6번으로 가는데 정승화도 느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피도 튀었지. 그러면서 신발도 못 신었기 때문에 동행한 자기 그 부하 보고 신발 빌리고 그렇게 6번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거기 가서 전 강요 국무위원 모여라,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대통령 죽였단 말은 안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서 김재규가 가기 전에, 김재규는 김계원 비서실장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차지철을 굉장히 미워했죠. 김계원 실장 보고 뒷수습을 부탁합니다. 박 대통령을 자기가 죽였으니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서 김계원 씨가 두 사람 떠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요. 바로 그 옆방에는 경호원들이 피바다가 돼 있고, 소리는 다 들었고,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대통령을 시신을 태워갖고 경복고등학교에서 경복궁을 넘어가면은 경기고등학교 쪽입니다. 그쪽. 이제 서울에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시청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경기가 있고 왼쪽에 경복이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밑쪽에 군병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병원이더라? 병원이 있어요. 글로 옮겨요. 그래서 그때 군의관이 와서 딱 보고 대통령이 죽은 걸 알았지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김계원 씨가 누굴 찾는가 하면은 최규하 국무총리를 찾습니다. 최규하 씨가 와요. 와서
자기가 본 거를 설명을 합니다. 김재규가 쐈고 어떻게 해서 박정희가 죽었고 뭐. 근데 그때쯤에 이제 6번으로 갔던 정승화하고 김재규 때문에 막 국무위원들이 오고 막 오죠. 육군본부로.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니까. 그러면서 총리도 오시라고 하니까 두 사람도 이제 거기서 차를 몰고 또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지금 어딘가 하면은 지금 전쟁기념관 국방부 있는 거기에요. 그래서 벙커에서 딱 하는데, 자, 현장에서 누가 대통령을 죽었다는 얘기까지 하나? 잘못이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범인이야 하는데 범인은 김재규 거기 있잖아요. 범인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계원이 거기 왔잖아요. 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최규하 왔잖아요. 셋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김계원 씨가 슬쩍 얘기해줘가지고 김재규를 잡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대통령은 유고가 됐다고 하니까 국무총리가 대행이 되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면서 정승화 씨를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해버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승화가 그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김재규를 잡아와서 처음엔 헌병대가 잡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대로 이첩이 되죠. 보안대 가서 굉장히 정승화 씨가 망신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급장 딱 뛰면서 바로 얻어터지기 시작하면서 정승화가 아니지. 김재규. 그래서 김재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렀던 사람도 있고 누구 차를 타고 왔고 그 사람은 무슨 얘기 정승화도 알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승화를 못 잡아요. 김재규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사에서 계속 수사하면서 그러면 정승화는 그때 왜 왔지? 정승화는 범인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입을 다물고 있었지? 그 최규하는 왜 입을 다물었지? 권한 대행이 됐는데. 이게 계속 전두환이 이끄는 보안사에서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실권이 누가 센가 하면 계엄사령관이 더 셀 때예요. 그래서 권한대행 최규하를 한번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때 알고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지금 서로 공개를 안 해요. 그게 최규하의 치명적 약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제 국민의 대통령 선거로 최규하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승화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해야 되죠. 조사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12.12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근데 정승화는 이미 자기 최규하까지 조사한 걸 아니까 저항할 것이다 어쩌고.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이한 삼안을 동원해서 하자 이렇게 쭉 짜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가는 거를 전두환이가 맡아요. 보안사령관이. 그리고 이제 그 잡으러 간 사람들은 우경훈 씨인가요? 그 대령인 정승화한테 갔는데 정승화 쪽에서 총을 쏴버리죠. 그 도다다닥 총격이 벌어집니다. 한남동 지금 윤석열이 반져있던 그 부근에서. 저는 거기도 군대 있을 때 청소하러 가본 적이 있어요. 6번 대비병실에. 그게 총이 터지니까 이거 뭐 박정희 죽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총격 나니까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때 기억해요. 고3으로서 이제 예비고사는 받고 본고사 준비할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12시였는데 박정희 죽고 나서 10시였어요. 10시. 그래갖고 뭐 집에 가기 바빴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승화 씨가 총격을 벌이면서 누굴 찾는가 하면 수도방위를 책임진 장태환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장태환 씨는 술 먹고 있었어요. 누구랑 먹고 있었던가 하면 전두환이 보낸 보안사 쪽 사람하고 술 먹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고 그 사람 붙잡아 놓은 거죠. 근데 장태환 씨가 술자리를 돌아와서 술 취한 상태에서 부대를 출동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황정민이가 주인공으로 나와갖고 거긴 장태환 씨가 상당히 멋있게 나오고 하는데 글쎄 부대를 출동시킵니다. 막 나오라 그러니까 지기랑 똑같아요. 지금 12.3 계엄 때 윤석열이 계엄령이라고 부대 나오라고 하니까 부대들이 진짜야 뭐야 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안 나갈라 그러다가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수방사에서 부대를 서울시내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고 막 그런데 한남동 총장 와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막 들어오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박정희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내란이야 뭐야 진짜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그 부대를 막 출동하라 그러고 하니까 이게 사태가 커지니까 그때 서울을 지키는 책임자는 수방사령관, 수경사령관이지만 그 1군단장도 서울을 방어하고 서울 북쪽에서.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수도군단도 방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울이 위수기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책임진 사람이 셋인데 수경사령관은 막 부대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1군단장하고 수도군단장이 달려와서 왜 하냐고 막 전화질을 하고 쓰리스타끼리 서로 쓰리스타인가? 그때 수방사령관은 투스타였는지 모르겠다.
막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갖고 나중에 그 녹음 테이프를 건져 갖고 월간조선에서 대특종을 하는 기자가 우종찬 기자입니다. 그때 막 차규현 씨하고 군단장이 누구였더라. 두 사람이 와갖고 이제 장 장군 왜 그래? 장태환 왜 그래? 막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를 막 출동시키고 뭐 하니까 얘네들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대형군으로 출동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나왔던 가장 유명한 부대가 전두환의 친구인 구사단장 노태우 부대가 되는 거죠. 몇 개 부대가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승화 요구한 부대들이 돌아가고 하면서 이제 정승화 체포되고 그거 끝나는 거죠. 12시가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제 정승환을 체포하면서 너 그때 왜 했냐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군권이 세칭 말해서 전두환이 실세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12.12 때 누가 무단으로 서울 시내로 군대를 집어넣게 하느냐 따지면은 지금은 전두환 씨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들어온 구사단 또 이러이러한 특전사 여단들이 다 반란군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는 수경사령관 말 듣고 수경산이 막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반란 세력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그때 장태환 씨는요 12.12 세력이 모인 대로 경복궁이 30단이죠. 포 쏘라 그랬습니다. 포를 쏘라 서울 시내로. 근데 그 포 연대장이 안 쏘죠. 포병 연대장이 안 쏘죠. 그리고 하도 장태환 씨가 그러니까 수방사에 있던 헌병 대장인가? 그 사람이 결국 장태환 씨를 체포해버리죠. 그게 12.12입니다. 근데 서울에 보면서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자, 그 12.12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가다가 3월달이 되니까 대학가가 개강을 합니다. 근데 박정희 죽기 전에 그때 긴급조치라고 하는 계엄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위수령도 아닌 긴급조치에서 대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휴교를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박정희 죽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3월달에 개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으쌰으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해 대학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5월인가 되니까 이제 종로학원 다닐 때인데 뭐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서울대 간 놈, 연대 간 놈, 고대 간 놈들이 택배 들고 나와서 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막 시위를 일으키면서 그 시위가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위를 누가 뒤에서 정치인이 부추겼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막 운동 그 사람들은 지금 많이 살아있어요. 그때 시세.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위대들이 시내버스를 뺏어갖고 남산 쪽으로 그 남대문 데서 올라가서 거기 약간 언덕길이죠. 도쿄 호텔인데 거기서 차를 중립으로 놓고 굴리면서 경찰들이 치워 죽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못 막아요. 그래서 군부에서 계엄령을 그때는 이제 제주가 빠졌는데 제주까지 넣는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 된 거는 나중에 김영삼이가 자기 살려고 5.18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권자가 국민의 주인인데 그들한테 위협을 가했다고 하면서 5.17이 내란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상계엄 확대한 게. 그래서 계엄령을 때리면은 그럼 앞에 계엄령은 내란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확대한 거를 계엄을 확대한 거를 내란으로 봤어. 근데 지금 와서는 계엄령 때리면 내란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수사했을 때는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 장윤석 서울지검 특수부장이 있거든요. 장윤석 부장입니다. 장윤석 씨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고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넘어갔던 걸 김영삼이가 코너에 몰리니까 5.18과 12.12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라고 하니까 무리하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5.17은 냅두고 12.12가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장태환 수병사령관이 동원했던 부대는 그건 내란이 안 되고 군사반란이 안 되고 전두환이 했던 거는 군사반란이 되고 그 다음에 계엄령이 내란이 되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30년을 그냥 30년이 뭐야? 그렇지. 그냥 90한 5, 6년쯤 그랬다면 30년 이상 흘러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가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뭐 민주화운동 성격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동원된 방법은 총기를 그다음에 수류탄을 크레모아를 기관총까지 탈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폭동 성격이 있죠. 이 군사 쿠데타도요. 그게 혁명입니다. 박정희는
근데 그 과정에서 총을 든 실탄을 든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혁명이 되면 혁명이라고 그건 죽어도 못 부르겠다 그러고 그 광주 호남 지역에서 무기고 40몇 개를 털었나? 그 실탄 몇 정 다 나옵니다. 제가 좀 자료를 금방 못 찾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 폭동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건 정당하다 그래요. 박정희가 이런 혁명은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바뀔 때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책 제검이 그랬죠. 저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세상을 바꿀 때는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바뀌더라고요. 가시나무로 때려야만 사람들이 바뀌지 안 바뀝니다. 유럽에서의 근대화 혁명, 프랑스 대혁명 때 사람 죽은 거 우리가 자꾸 영국의 명예혁명은 안 죽었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 전후로는 수없이 죽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폭력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으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건 시진핑의 말이고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폭력을 계속 지우고 있거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우리 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군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검찰한테는 독한 권력을 주고 특검한테는 더 무시무시한 중수청 만들고 있으니 웃기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현대사는 왜곡된 겁니다. 그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면서 김영삼 때부터 좌파들이 계속 들어와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거쳐서 이재명 아바타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희한한 세력들이 권력을 쥔 겁니다. 물론 보수파들이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잘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날뛰게 된 여유를 공간을 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쭉 만나보면은 그건 느껴요.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똑똑한 놈들은 다 데모한다 그러더라고. 그 똑똑한 척을 내는 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꼭 대들고. 그렇죠? 저 한동훈 씨가 이 별명이 기부수였대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한테 꼭 대들고 지금도 보면 깐족깐족거리고 말대꾸 하는데 그게 똑똑하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만 한동안은 대학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니구나 돌아섰는데 새롭게 배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회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좌파로 갔어요. 서민층들이. 저는 이렇게 세상 다니면서 이제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다 이상하다고 보는데 왜 지지가 나오지 그러는데 제 설명이 바로 그 밑에 인식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좌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재명 하는 짓을 보면서 그분들도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50%에서 40%, 30%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을 하나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좌파였는데 하는 짓이 그분이 아주 서민적인 분이시란 걸 금방 알아차렸는데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이 돈 풀어주면 이재명 잘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나라 곳간 다 나가면 나라 망한다고 일단 나중에 그 세금 자기가 내야 되는 거 아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바뀌는 거죠. 저는요 이재명 때문에 이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될 거고 객관적으로 될 겁니다. 그때는 폭력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그때 누구 죽었지? 12.12 때 누구 죽었지? 특전사령관 체포하는 과정에서 김호랑 소령 등 몇 사람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국방부에 12.12 세력이 들어올 때 교전이 있어서 몇 명 죽고 민간인들은 없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5.16 때는 거의 희생자 없었고 근데 광주 5.18로 가게 되면은 군인도 많이 죽었지만 민간인 중에서 카빈총 맞고 시위대하고 계엄군이 충돌하지 않은 데서 나온 시신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시위의 현장도 가지 않은 여자분들이 죽은 건. 그래서 이 현대사가 너무 왜곡돼 있고 전두환은 악마화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양식 있는 사람 이제 해봤잖아요. 똑똑한 대학생들 좌파짓 시큰하다 보니까 나이 40, 50 되면서 아니구나 하고 변하면서 변해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서민들도 이제 가진 자들 뭐 노조운동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옛날 노조운동 얼마나 극렬했습니까? 근데 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자본가들이 돈을 내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기술 갖고는 내
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도전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사회가 한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서민들의 의식이 올라가고. 어차피 삐딱한 사람들은 있는 거고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재명 덕택의 한국 사회가 전두환을 바라보면서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